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건축인의 날 행사에서 미래와 건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축 관련 단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복합신소재구조학회에서 세미나를 하게 될 4차 혁명 시대 건축물에서 복합신소재의 적용 가능성과 당면 과제에 대한 발표를 이 세미나를 오늘 진행할 제주대학교의 고동입니다. 코로나도 이제 여전 계속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 남쪽에서는 태풍도 올라오고 해서 추석 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목화신소재구조학회 최성모 회장님께서 인사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최성모입니다. 코로나19 불편한 상황과 추석 명절을 맞아 바쁘심에도 대한건축학회와 저희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에서 온오프로 진행하는 4차 혁명시대 건축물에서 복합소재의 적용 가능성과 당면 과제란 제목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건축의 날 행사로 건축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포럼을 마련하시는 데 대한 우리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와 대한건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 포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국토교통과학진흥원과 포럼을 기획 준비해 주신 국립제주대학교 고동호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대는 산업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 또한 탄소 중립을 실현을 포함한 산업 인력 재구성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도와 표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합 소재는 고강도, 높은 내구성과 경량화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건설 산업의 미래 구도에 적합한 소재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재료인 복합 소재와 성능 개선과 현장 적용성 확대를 위한 응용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점차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복합 소재의 다양한 의제와 현안에 대한 이번 준비된 포럼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물에서 복합 소재의 적용 가능성과 당면 과제라는 주제로 복합 신소재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포함한 4개 발제에 이어 토론하는 이 자리를 저는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금일 이 주제에 귀중한 발제를 해주실 한국도로공사 이태현 차장님, 국립충남대학교 윤현도 교수님, 엑시아 머티리얼 진영석 대표와 국립제주대학교 고동호 교수, 발제자 여러분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건설학계, 엔지니어, 관련 업계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근본 포럼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물에 복합 신소재의 적용성 가능성 관련 미래 의제에 대한 접근과 채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토론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과 본 포럼을 정성들여 준비와 사회를 맡아주신 고동호 교수님,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모든 분과 실무를 맡아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프로그램은요. 첫 번째로 이제 복합신소재 FRP 보강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이태현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탄소제로 최근 대체제 연구단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충남대학교 윤현도 교수님. 세 번째 발표로는 건축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소재를 가지고 건축물을 많이 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는 엑시아 머티리얼스의 진영석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신소재 관련해서 설계 기준, 그래서 어떻게 이제 현황에 대한 설계 기준의 현황과 그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순서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를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이태현 차장님이시고요. 복합신소재 보강근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 발표해 주실 겁니다.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는 이태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그쪽에 직접 갔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저께부터 코로나 이제 격리가 되는 바람에 다행히 음성은 나왔고요. 하여튼 거기 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집에서 하게 돼서 조금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제 건축 전공은 아닌데 사실 뭐 이런 경험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건축이날 행사에 하여튼 초대받아서 하여튼 이런 그냥 이야기를 하여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제가 그냥 맡은 시간 동안 제가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보다 뭐 어떤 큰 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그다음에 쪼끔 이제 다르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약간 좀 발주처에 근무하니까 그 발주처에 근무하는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얘가 좀 신소재가 좀 잘 좀 적용됐으면 한다라는 뭐 그런 마음으로 쪼끔 이제 제 이야기를 쪼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신소재 활성화를 위한 제언인데요. 뭐 대단히 뭐 거창해 보이기는 한데 뭐 일단 진행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요렇게 뭐 도입 배경 및 필요성, 그다음에 GFRP 보관권 특성, 활성화 방안 및 전망의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로 강재나 이 콘크리트로 이제 지금 여기 담은 건 대부분 좀 약간 교량 쪽인데요. 이렇게 전통적인 재료는 실질적으로 강재나 콘크리트만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건축 쪽에서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조재로서 쓰이는 거는 하여튼 요런 재료들만 다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GFRP라는 게 그러니까 FRP 자체의 어떤 이런 재료가 되게 이미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 그렇게 쉽게 접근이 되고 있지는 않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 재료를 선택하기 해서 어떻게 저희 회사에 어떤 이제 뭐 도로 현장에 어떤 적용하기까지 어떤 많은 좀 약간 고민도 있었고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사실 모르는 거에 대한 거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그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비디오도 뭐 많이 찾아보고 외국 서적도 좀 찾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서적도 찾다 보니까 이 사실 '얘가 왜 이렇게 적용이 안 됐나.'라는 그런 문구들이 지금 저희 이제 복합 신소재 구조학회에서 나온 요 책에 딱 서도 앞부분에 딱 이런 문구들이 정확히 있더라고요. "가격이 비싸다." 그다음에 일단 "이론이 일반 기술자들" 그러니까 설계하는 설계 실무자겠죠. 예, 실무자분들한테 좀 어렵다. 사실 이제 어려운 건 아니라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관련 설계 기준이나 시방서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힘든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2013 년도인가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외국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난간 방어벽하고 바닥판에 대해서 데크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었고, 이미 2018 년도에는 먼저 두 번째 버전으로 세컨드 에디션으로 해 가지고 요런 LRFD 요런 브릿지 스페시피케이션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걸 거의 뭐 준용해서, 근데 그거보다는 첫 번째 버전이죠. 2013 년도 걸 버전으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 학회에서 사실은 이 구조 설계 지침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쪼끔 만드신 분한테 좀 요건 약간은 좀 설계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쪼끔 약간 어려움은 쪼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작년에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가 했다고 하는 말은 좀 약간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제 방침을 인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방침을 만들다가 제가 인제 설계 실무를 하면서 쪼끔 약간 '차별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느낀 게 있어서 고거를 쪼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균열 제어에 대한 이제 방법으로 인제 요 내용들이 쪼끔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0.5 밀리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얘가 FRP 보강근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대 균열 한계는 아시토 LRFD를 좀 준용해 가지고 0.7 밀리로 해서 좀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단 강도 산정 방법에서 쪼끔 요 단면에 대한 거를 인제 비균열 단면으로, 얘가 인제 균열 단면으로 가게 되면은 전단력이 전단 저항 강도가 확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거에 대한 거를 비균열 단면으로 하도록 좀 설계 유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차이가 213, 44 정도가 돼가지고 거의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보장 인장 강도 산정 방법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기법이 들어가서 그 이제 표준 편차 -3 시그마 하는 요런 표준 편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저희 어떤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품질 관리나 그런 거하고는 좀 약간 맞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그 균질하게 하되 어느 것 이상으로 하는 게 사실 저희의 그 보편적인 그 철학입니다. 품질 관리 철학입니다. 근데 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요걸 가지고 그 설계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애들 어떤 그런 그 기준으로 만들면 얘가 그 표준 편차가 크게 되면 얘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 다 700 이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그 -3 시그마를 하게 되면 698.7이 됩니다. 그 설계에 쓸 수 있는 인장 강도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를 품질 관리를 통해서 최소 인장, 하중 보장이 가능한 경우라는 문구를 달아주면 저희가 736을 그 설계 강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약간 그 보강근의 약간 경제성을 좀 갖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거를 좀 하나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술을 하면요. 뭐 설계 적용할 수 있는 게 일반 철근은 한 뭐 300에서 500, 요새는 뭐 500까지도 많이 쓰고 뭐 600까지도 지금 막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RP 보강근은 뭐 1000에서 한 1200. 근데 이제 철근은 항복 강도로 접근하는 거고요. FRP는 그 인장 강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끝나는 그 파단되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일반 철근이 좋은 거는 탄성 계수가 200 정도가 되고 FRP 보강은 45에서 한 50 정도가 되니까 그런 쪽에서는 FRP 보강근이 좀 불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도 감소 계수는 철근은 일단 항복점을 갖는 그 연성적인 거동을 하게 되니까 0.9까지 쓸 수 있고요. 그 강도 감소를 한 10% 정도만 저감시킬 수 있는데, FRP는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하고 환경 계수라든가 옥내 오개라는 환경 계수와 그다음에 그 걔가 그 파단이 갑작스럽게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좀 이 강도 감소 계수가 더 낮게 뭐 요렇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복 번영률은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는 것 같이 파괴도 그 조금 덜 늘어난 상태에서 FRP는 끊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여기서 보는 이제 비중이 7.8에서 요 정도 사이가 돼 한 4배 정도, 4배에서 5배 정도 사이가 되니까 뭐 요런 것들은 조금 이제 FRP 보강근에 좀 유리한 점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 뭐 그래프로 설명드리면 뭐 이렇게 요게 지금 뭐 기울기가 이제 탄성 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철근은 이렇게 좀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요거는 약간 많이 확대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연성적으로 좀 더 변형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다. 파괴 전까지 철근은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RP 보강근의 이제 적용 대상을 일단은 뭐 제가 이쪽 그 도로 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뭐 건축에서는 잘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약간 미천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바닥판, 그러니까 염화물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바닥판, 그다음에 이제 바닥판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전단 지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취성적으로 파괴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걔가 뭐 파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파괴라니까 너무 거창한데 하여튼 그런 파손이 일어나도 그 본 구조물에 어떤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죠. 그다음에 이제 연성 거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바닥판,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지금 방호벽, 그다음에 중분대, 그다음에 이제 방음벽 기초, 뭐 이 정도에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올해 그 6월 24일에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마지막 결과 보고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이애미에서 6월 24일 날 그 아파트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원인을 꼽는 사람들이, 원인 그 조사에 저도 그냥 그 BBC 기사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 원인을 꼽는 사람들이 누가 이제 또 자료 공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단은 뭐 집안이 가라앉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서서히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을 꼽은 게 그 기둥에 이제 기둥이 부식되기 시작해 가지고 그 기둥이 부식되면서 걔가 이제 갑작스럽게 붕괴가 된 거죠. 근데 뭐 기둥은 저희 뭐 그 토목이나 건축이나 하여튼 기둥은 자체는
연성적으로 파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쪽에는 굳이 철근이 아니어도 그 좀 주요 부조 가운데 기둥, 그러니까 그 건축물의 기둥이나 저희 그 이제 그 교각,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교량의 기둥이죠. 교량의 기둥 같은 곳에는 그 FRP를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뭐 실험이라든가 조금 더 이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건 뭐 그런 거는 조금 학습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제 FRP가 이제 좀 잘 좀 활용화가 되려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설계 실무 입장, 그다음에 그 발주처의 입장에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봐서 걔에 대한 뭐 약점이라든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하고 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취성재료고요. 근데 이제 취성재료다 보니까 대신 이제 저희 논리는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적인 그 강도 감수 기술을 채택한다. 아까 뭐 0.9, 0.42 정도 돼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그 저항 강도를 떨어뜨린 값에서 한다. 그런 논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GFRP는 부식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얘가 이제 그 조금 그 유효 높이라든가 어떤 그 허용 그 균열을 제어할 수 있는 쪽에 그 위치를 그 철근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그 GFRP 같은 일단 그 철근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기본적인 피복의 아니 그 탄성 계수가 그 GFRP 그 보강근보다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균열이 이 위에서 진행을 할 때 얘가 그 받게 되는 게 이제 이 녀석 그 요 위에 있는 철근이 받게 되잖아요. 위에서 균열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럼 얘는 실제 탄성 계수가 크기 때문에 그 동일한 힘이 오더라도 얘가 뭐 1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GFRP 보강은 뭐 4가 움직이겠죠. 만약 4배라고 치면은 그다음에 여기 1mm가 뭐 0.1mm면 여기 0.4mm가 벌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얘를 그 여기 신소재는 그 부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위로 사실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위로 올리게 되면 그 위에서 이미 작용하기 때문에 요 그 같은 사이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뭐 동일하게 그걸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얘는 이제 설계 실무를 하다 보면서 약간 좀 그 놓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이제 처짐이 과다하다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균열만 나지 않으면 얘가 이제 극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비균열 단면으로 설계하는 거를 좀 유도하자.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내화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내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근데 일반적으로 보강근 같은 경우는 FRP가 바깥쪽으로 뭐 나오는 뭐 그 강제를 대용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철근에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안에 묻히는 거니까 그걸 좀 생각해서 하면은 일단 바닥판이나 난간 방어벽이나 같은 데는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대한토목학회 쪽으로 해가지고 그 나왔던 저희 고속도로교랑 내화 설계 지침인데요. 이거는 2010년도에 저희 회사 그쪽에서 그 관리하던 그 부천국가교가 한번 화재가 한번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받고 나서 요건 내화 설계 지침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화원에 따른 그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바닥판 같은 경우는 그 내화 설계를 안 해도 되는 이미 왜냐면 거더가 먼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죠? 제 말이 맞겠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게 있으니까 뭐 그런 쪽에 저희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 FRP 같은 경우는 내부식성이 좋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그 바닥판에 대한 그 보수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지금 교량을 한 8,000개 정도 유지보수하고 있는데요. 걔는 이제 계속 늘어날 거고 어차피 노후화는 계속 진행될 거고 해서 그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될 더 많은 그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저희 그 GFRP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논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방침을 만들다가 뭐 요새는 뭐 안전이 뭐 사회 가장 큰 뭐 화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GFRP는 사실은 이제 그 경량 자재라는 걸 갖다 좀 약간 부각을 시켜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좀 하나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얘가 지금 무게가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좋은 건설 재료는 될 거는 확실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여름에 그 슬라브 철근 이렇게 조립하는 그 노동자분들을 한번 찾아가서 보면은 그게 그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런 어깨가 막 다 뻘겋게 되고 거의 막 화상 입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그 신소재는 괜찮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뭐 그 안전보건 지침에 있는 근골격계 지방 질환 예방에도 뭐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건 제가 이제 GFRP 보강근을 그러니까 그 이제 스터디 하다가 이제 우연히 찾게 됐는데 요게 이제 에폭시 철근에 대한 거를 한 몇십 년 동안 그 모니터링을 했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그쪽 그 연구진들이 한 게 있는데 그 보고서 상에 지금 관련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에폭시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에폭시 같은 경우는 그 코팅이 뭐 살짝 벗겨지게 되면 거기가 이제 좀 파단점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몰리게 돼서 걔는 결국에 그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게 요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왜 에폭시 코팅을 쓰지 않냐, 차라리 그걸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저희가 그 FRP를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조금 논리 싸움에서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좀 내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동영상인데요. 요런 뭐 제목만 보시면 제가 굳이 여기서 틀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 에폭시 코팅가 어떻게 되어 있고 왜 이것들은 그 쓰여지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알기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목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뭐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도 왜 FRP 리바를 쓰게 되는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거에 대한 뭐 단점이나 그다음에 뭐 좋은 점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담겨져 있으니까 지금 뭐 밑에 있는 정도만 뭐 유튜브나 뭐 구글이나 그런 데 검색하면 동영상을 쉽게 찾아가지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어떤 재료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쓰이려면은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은 이제 저희 뭐 어느 한쪽에서만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학회에서는 관련 뭐 기준 같은 거를 좀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확히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발주처도 어떤 이런 그 재료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그 철학이 있어서 이걸 계속 어떤 시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 업체에서도 어떤 좋은 재료, 어떤 균질한 재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올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뭐 비싸지 않게 좀 약간 그 품질 좋은 재료를 그 좋은 가격으로 착한 가격이라고 요새 얘기하죠. 그런 가격으로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돼서 이거는 뭐 누구 하나만의 뭐 노력으로 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참석하신 분 중에 뭐 업체에서도 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뭐 학회나 발주처나 이 업체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지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현재는 바닥판 상부 철근에만 지금 대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산당진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저희가 그 올해 끝나거든요. 물론 얘가 그 발주를 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려면은 좀 시간은 좀 있습니다. 뭐 총사업비 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근데 일단은 바닥판 적용으로 저희가 한 664톤의 철근을 지금 대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울산, 외곽, 세종, 청주 뭐 그런 노선들이 한 열 몇 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들이 다 바닥판 적용은 그 FRP로 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GFRP 보강근을 활용하는 어떤 난간 방호벽 같은 거를 지금 현재 그 단면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하여튼 그게 또 완성이 되면 요쪽 요 난간 방호벽 철근까지 이걸로 좀 한번 쓰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요건 이제 자료를 찾았는데요. 그 복합신소재학회 그 계시는 그 이상열 교수님이 그 찾아주신 건데, 뭐 어떻게 뭐 자료를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단면 개발에 지금 그 온타리오주에 그 이미 그 단면 개발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하고는 약간 단면 형상은 조금 다른데, 그거는 이제 저희 거에 맞는 단면 형상을 좀 만들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실물 충돌 시험까지 해서 그 적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연속철근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저희 회사 그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그걸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탄성 계수가 높기 때문에 그 이렇게 동일하게 넣을 수는 없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거랑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그 GFRP 보강근을 조금 위로 올리면 그 이 균열 제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요런 단면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한번 올려본 겁니다. 이거는 뭐 연구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뭐 GFRP는 이 탄성 계수가 높은 그런 이제 보강근을 지금 뭐 45에서 한 50 정도 얘기하는데, 그거를 조금 하는 게 탄성 계수를 높이는 재료를 좀 만들어내는 게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뒷답 파급 효과 뭐 좀 거창하게 썼는데, 요걸 저희가 하게 되면 뭐 다른 구조 재료 아까 제가 했던 뭐 기둥, 근데 어차피 뭐 건축이나 뭐 토목이나 저는 거의 뭐 비슷한 그 역학 베이스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약점을 서로 극복하게 된다면 이게 많이 쓸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게 아까 뭐 누구 뒤에서 보니까 뭐 탄소 저탄소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그거에도 맞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제 계량화된 걸 좀 정확히 좀 찾지는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설계자들한테 좀 약간 친숙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태현 지장님 상세히 발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 저도 생각났던 게 있는데, 지금 철거대에서 없어진 김종업 선생님이 설계하신 구치대 본관 건물 같은 경우가 지어진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게 그러니까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해사를 사용함으로 인해 바다 옆에 인근에 있는 이해수욕장 모래를 사용했죠. 고일자를 그거를 사용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철근 부식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전담파기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해가지고, 그때 아마 그게 보존을 하지 못하는 어떤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사례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발표 감사하시고요. 아마 미리 사용한 입장에서 이제 FRP 보강근을 활용한다든가 적용하는데 일단 내용을 이제 이태현 시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탄소 고분자 부식제로 철근 대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5년짜리 과제를 연구단 과제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신 직접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 충남대학교 윤현도 교수님께서 그 과제에 대한 설명, 아마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FRP 보강근을 활용해서 만들 제작부터 활용하는 단계까지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갖고 있는 과제를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윤현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 교수님. 방금 소개받은 저는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있는 윤현도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우리 그 건축물에서 복합신소재의 적용 가능성과 당면 과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학술 세미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님하고 또 한국 복합신소재 구조학회 최성호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세미나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또 고동우 이사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참여하고 있는 지금 뭐 사실 이제 최성모 회장님도 그렇고 고동우 이사님도 그렇고 이 해당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대표로 간략하게 해당 과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사실 그 복합 신소재에 관련된 그 주제로 해서 연구단 규모로 해서 최근에 이렇게
공모가 돼서 또 협약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의 회원들께도 이 과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히 이 과제가 올해 4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연구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 도로공사의 이태현 차장님도 GFRP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에서 하시면서 요구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과 하여튼 그 관련된 그 연구에 대해서 조언을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과제는 탄소 고분자 부식 제로 철근 대체제 기술 개발이라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연구 책임자는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의 김장호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 발표할 내용은 뭐 연구 개요하고 목표 내용, 활용 방안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 개요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제명은 동일하고요. 이 과제는 3가지 구성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기술 1은 건설용 탄소 보강근 콘크리트 기술 개발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구성 기술 2는 2번은 건설용 탄소 그리드 콘크리트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가 되겠고, 3번째로는 철근 대체제 콘크리트 실용화 기술 개발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구성 기술에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주관기관이나 책임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연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4월부터 25년도 12월 31일까지 총 57개월 동안 수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4월에 시작돼서 올해 말까지 1차년도 연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5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국비로 정부 지원금이 약 187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부담률을 포함해서 약 213억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러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제는 구성기술 1, 2, 3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구성기술 1은 주로 그 FRP, 그 CFRP 바에 관련된 제조기술과 소재하고 제조하는 그런 장비, 또 그것들을 활용하는 그 콘크리트 부재와 어떤 그 활용할 때의 필요로 하는 요소기술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기술 2번에서는 주로 탄소 그리드를 제작하기 위한 소재 개발, 그 다음에 이 탄소 그리드를 제작하기 위한 장비 개발, 또한 그 제작된 탄소 그리드와 콘크리트 부재의 어떤 상호관계를 또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기술에 대한 재료와 부재 수준의 어떤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 기술 3은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준이라든지 또 이러한 탄소 그리드라든지 탄소 보강근이 사용됐을 때, 철근 대체제로 사용됐을 때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 생애 구간에서의 어떤 비용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구조물의 적용성 검토, 이런 부분들이 주로 구성기술 3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성기술 1, 2, 3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탄소섬유 보강 구조체의 활용을 한 부식재로 철근 대체제 개발 및 실용화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건설 부재 비부식 고강도 경량화, 구조물의 장수명화, 건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는 그러한 과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구성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기술 1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용 탄소 보강근, 그 다음에 콘크리트 기술 개발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이 연구에서는 소재, 탄소 보강근, 이 바 형태의 보강근의 이 소재, 그 다음에 제조하는 그러한 그 장비 개발이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인장 강도 약 2100메가파스칼이고 탄성계수 150기가파스칼 정도 되는 탄소 보강근을 개발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소재에 난연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주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재들을 그 실제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을 할 때 부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부착 성능 확보 및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부착 강도는 약 15메가파스칼 이상 확보하는 그러한 그 돌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부착 어떤 형상을 구현하는 것도 주요한 그러한 기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발을 어떤 정착이라든지 이음 부분들도 필요하게 되는데 그 장치를 개발하는 것도 연구 내용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용 탄소 보강근에 대한 개발, 탄소 보강근과 콘크리트 일체화 기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사용됐을 때 구조 부재에 적용됐을 때 어떤 실제 부재의 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목업 실규모로 했을 때 이와 같은 그 소재들을 사용해서 구조체를 만들 때 시공성이나 경제성, 구조 성능에 대한 검증 부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들이 실제로 모든 실험들을 이 연구에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재료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 기법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상당히 이러한 해석 기법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탄소 보강근과 콘크리트의 정밀 해석 그러한 기술들도 연구 주제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내용들이 그 구성 기술 1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구성 기술 2는 건설용 탄소 그리드 콘크리트 기술 개발인데 여기서도 탄소 그리드를 제작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 탄소 그리드는 인장 강도 바와 같이 인장 강도 2100메가파스칼, 탄성 계수 150기가파스칼을 갖도록 하는 그런 소재를 써서 그리드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 그리드의 어떤 부착 성능이라든지 정착이나 이음 성능에 관련된 그러한 연구, 탄소 그리드와 콘크리트 일체화 기술이 연구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실제 구조 부재에 적용했을 때의 성능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또 앞에서 얘기했던 실구조물의 적용성, 시공성, 경제성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정밀 해석 방법들이 연구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성기술 3은 철근 대체재 콘크리트 실용화 기술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주로 재료나 부재의 시험 방법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구조물의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한 구조물 설계 및 시공 유지 관리 기준들도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테스트베드, 피로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서 철근 대체재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장 실증 연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량의 이 바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실제로 적용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평가 기술이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부재 단위가 아니라 전체 구조물 단위에서의 이 철근 대체재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했을 때 기존 철근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LCC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연구는 실제로 한 21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하나, 그 다음에 대학이 한 15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기술이 소정의 성능을 갖는 탄소 그 복합체를 만드는 그런 기술, 또 실제로 그걸 구현하는 바 형태나 그리드 형태로 만드는 제조하는 장비 개발이 주요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주로 구성기술 1에서 바를 제조하는 데는 소재를 만드는 데는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재 해석 기술에 대해서는 사무 IMC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 물론 이제 각 대학들이 이렇게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기관 그 공동 연구기관으로 실제 탄소 바를 제작하는 그런 업체 전문 업체들이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기술 2에서는 그리드 제조하는 그런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되는데 여기서는 탄소 산업진흥원이 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용 탄소 그리드 제조 및 가공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가 될 것이고요. 각 대학이라든지 이런 그 기관에서는 주로 그것들을 활용한 성능 평가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겁니다. 특히 주 하이인텍 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탄소 그리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개발하는 데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성기술 3에서는 주로 기준이라든지 시방이라든지 이런 표준 같은 것들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대학에서 학회들과 연관해서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연구 내용 개략적으로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에 부분부터 이렇게 제가 연구 내용을 먼저 얘기했고요. 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앞에서 우리가 그 이태현 차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건설 분야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내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올해 개편된 내구성 그 조항을 보면 상당 부분이 강화가 돼서 콘크리트 강도가 높아진다든지 피복 두께가 커진다든지 굉장히 실무 부서의 그 실무 쪽에 상당한 그런 어떤 그 문제 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어떤 내구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고 또 이런 환경 보호라든지 자원 절약 차원에서도 이런 내구성 부분이 무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 이러한 그 내구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철근에 아까 에폭시를 도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또한 이 실제로 그 열화가 된 구조물을 성능을 회복시키는데 그 유지관리 예산들이 엄청난 그런 예산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어떤 재료들이 개발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CFRP 바라든지 그리드를 철근 대체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연구가 시작된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목 분야에서는 이렇다고 한다면 건축 분야에서는 사실 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비정형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정형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소재로는 콘크리트가 주로 사용이 되지만 성형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내부에 철근을 배근해야 되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기존에 있는 철근 같은 경우는 가공이나 이런 형태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FRP 메쉬 같은 것들이 그 어느 정도 그 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유연성이라든지 가공성 같은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콘크리트와 혼용을 해서 비정형 건축물을 실현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또 실제로 내구성이 좋은 그런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러한 비정형 건물들을 만드는 그런 뼈대로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도 이런 FRP 소재가 개발이 되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그 재료의 어떤 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그러한 그 지금 시공 그 분야에서는 그 시공 장비의 어떤 그 자동화라든지 또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급속 시공이라든지 또는 뭐 모듈러 건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하게 실용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량화나 또 굉장히 유연한 보강재 또 고강도 재료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키는데도 지금 이 연구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다. 유지 관리하는데도 뭐 물론 내구성이 상당히 부식이라는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고요. 설계 시에 있어서도 장수명이나 어떤 다기능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는 센싱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또 유지관리에도 또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재료 이러한 특성을 갖는 재료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술 CFRP에 대한 대체제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1년까지 약 780억 정도를 투여를 해가지고 CFRP 강선이라든지 또는 패널이라든지 뭐 이러한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실용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그 약 9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2015년부터 20년 정도까지 9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와 같이 CFRP를 다양한 용도의 어떤 콘크리트 보강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강재, 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보강재에 대한 개발뿐만 활용 기술에 대한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연구 과제의 비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그런 FRP 보강제는 주로 보강제로서 강도에 치중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이라든지 내열 성능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강제라는 그냥 매진 보강이라든지 또는 성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그 보강제의 역할로서 철근을 대체제라기보다는 보강제로서의 어떤 수준이 현재의 수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 이제 주로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철근을 완전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성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강도라든지 강성, 뭐 형상, 내열, 뭐 또 성능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대비해서 고강성, 난연성, 연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CFRP 제조 기술과 절곡 등의 가공 기술을 연구 내용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건설용 CFRP 철근 대체제의 대량 생산이나 실용화, 시설물의 적용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 지침을 개발하는 것도 연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내용하고 목표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는 주로 철근 1, 2차년도에 진행이 되는데 철근 대체제의 물성 확보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2단계, 3, 4차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콘크리트 부재 단위에 활용했을 때 연구가 되겠고요. 5차년도에는 이것들 실구조물, 목컵이라든지 또는 기준 지침 마련하는 게 주요한 연구 내용이다. 라고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각각의 구성 기술이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구성 기술 1, 2, 3이 이와 같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기술에서 나온 그러한 성능이나 실험 DB를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효율적인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를 이루면서 탄소 구분자 부식 제로 철근 대체제의 실용화 기술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진행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1차년도지만 현재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각 구성 기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기술 개발 성과물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의 활용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경제 산업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그러한 성과를 얻겠지만 특히 건설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식 문제를 해결하고 강도라든지 내구성 등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에 의존하던 철근 대체제 제조 및 제조 장비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고 이에 관련돼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원가 절감, 유지관리 절감, 그 비용 절감이라든지 파생 상품 개발 등과 같은 그러한 경제 산업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철근 부식 부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건설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는 환경적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기술을 표준화시키는 데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점 기술형 중장기 철근 대체제 콘크리트 국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전략적인 국제화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요. 표준화 추진을 위한 이론적인 수행 체계를 확립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실용 검증을 위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노후 교량에 대한 어떤 또 교량에 적용하는 그러한 실제로 검증 예정한 그러한 교량은 다음과 같고요. 또한 건축물에도 보수 보강 등에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실규모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가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단에 대한 탄소 고분자 부식제로 철근 대체제 기술 개발 사업단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윤현도 교수님께서 탄소 제로 고분자 철근 대체제에 대한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이제 과제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내용을 이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소 오브제, 복합 소재들을 이제 건축물에 실제 적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미국 플로리다에 계신데요. 줌으로 이제 연결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아 멀티럴스의 진영석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마침 오늘도 여기 플로리다에 인터텍 가가지고 마이애미 데이드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의 구조 쪽에서는 가장 뭐랄까 높은 축에 있는 이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캐테고리 5 허리케인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뭐 시간이 한 20분 정도 주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저희가 그동안 어떤 길을 갖고 왔는지 현재 뭐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적으로 제가 잠깐만 다른 슬라이드 짧게만 갔다 올게요. 잠깐만요. 한 1분 정도만 보여드리고 오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복합 소재가 건축에 적용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인데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MIT에서 또 다른 발표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타이틀이 뭐냐면은 그 제목 보시다시피 이제 Architectural Plastics and Polymer Composites 뭐 in the 21st century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발표 주제하고도 유사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복합 소재 또는 이제 폴리머 머티리얼을 빌딩에 쓸 거냐라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교수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미국 사람들인데 이거의 주제는 뭐냐면 그 이제 결국 끝에 가 있는 목적은 카본 풋프린트를 어떻게 줄일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배경이 빌딩 섹터에서 이제 온난화가스에 컨트리뷰션 하는 게 제일 크고 또 사실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 많은 업이 그쪽에 있어 죄송하지만 결국엔 이제 스틸과 콘크리트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컴포짓이라는 복합 재료 입장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라는 게 한 축이 있고요. 그런 것에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저희도 이제 한참 유럽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지금 이제 이런 유의 업체들이 모였어요. 한 26개인가 그랬는데 저희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복합 재료를 이제 빌딩 섹터에 투입을 해서 할 거냐. 근데 다소 이제 독일인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뎁스 있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리바라고 한다면 리바를 어떻게 제조할 거냐, 그 경제성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하다 보니 페이지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식의 그 스터디가 지금 제 기억에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슬로우 다운 됐지만은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기회에 한국에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된 많은 업체들하고도 이런 기회를 공유해 가지고 조금 이제 한국식으로 또 이제 코리안 버전에 맞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는 2000년에 이제 창업을 했고요. 이제 그동안 계속 어떻게 하면 이제 가벼우면서도 이제 몰성이 높은 소재를 만들까 그걸 계속 고민을 해왔고 이제 원래는 이제 저 자신도 백그라운드가 폴리머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제 컴포짓이라는 물질에서 이제 레인포스를 받고 있는 파이버 쪽이 있고 또 이제 그 레진, 매트릭스 레진 쪽이 있는데 저희는 그 매트릭스 레진을 새로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레진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카본이라든가 다양한 파이버의 컴패티빌리티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걸 또 육성하기 위한 스터디를 했고 또 레진이 바뀌니까 또 공정이 바뀌어서 이제 공정 연구를 했고 그러다 이제 설비를 설계하게 됐고 그게 다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됐으려니 하는데 이제 빌딩 섹터 가니까 이제 여러 디테일들이나 승인 인증들을 또 받아야 됐고 하다가 요즘에는 저희가 직접 어떤 일부는 그 모듈을 제조도 하고 시공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저희가 좀 다른 부분은 매트릭스 레진을 기존에는 다 리퀴드 레진 주로 모노모계를 쓰고 있는데 저희 이제 파우더 레진을 채택을 했어요. 원래 이제 개발 방향이 빌딩 쪽이 아니라 이제 그 자동차 부품을 대량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얻어 걸렸다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파우더를 쓰다 보니까 VOC 즉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이
0이 돼 버렸고 이제 그 리퀴드 레진을 쓰는 대부분의 이제 폴리머 컴포짓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VOC가 나올 수가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지던셜 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복합 재료는 저희가 유일하게 돼 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게 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저희 공장인데 저희가 이 설비도 사실 이제 있는 거를 사다 쓴 게 아니라 인제 독일에서 제조는 다 했지만 저희가 직접 인제 설계를 하고 만든 것들인데 이건 폭이 약 3m 조금 안 되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주로 인제 우분 로빙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만든 그 파우더 레진이 스캐터링이 되고 상당히 빠른 라인 스피드로 이렇게 뭐 이건 카본 파이버 경우고 뭐 이런 식으로 아라미드가 됐고 인제 레인포스만 바꿔서도 다양한 어떤 그레이드들을 생산을 할 수 있게 해 놨고요. 이 다음 단계 이제 빌딩 섹터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인제 그 구조체화하기 위해서 라미네이트 컴포짓 하나만으로 가기에는 너무 인제 가격적 부하도 크고 또 기능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운데 심재를 뭐 빌딩 섹터는 주로 인제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열재하고 이 양면에 인제 복합 재료가 라미네이트 주로 인제 글루를 통해서 인제 합지가 돼서 굉장히 거대한 형상의 패널을 제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인제 이 사면을 제조하고 트리밍을 하면은 2.7에 9m가 한 장으로 출하가 되고 있고요. 그걸 인제 빌딩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에 맞게 저희가 그 CNC 가공을 해서 하단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개구부라든가 다양한 어떤 인면들을 처리한 상태에서 뭐 고객에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인제 1 단계 제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MIT나 뭐 여러 인제 미국의 그 DOE 그러니까 에너지성이라든가 뭐 스탠포드 대학이나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인제 온난화가스 줄이기 위한 솔루션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동안에 가장 서스테이너블하다고 알려졌던 우드 하우스 또는 우드 빌딩보다 저희가 추가로 한 40% 정도 뭐 카본 모노옥사이드나 뭐 다이옥사이드, 메탄 등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뭐 좋은 결과를 거뒀고요. 그래서 뭐 이 데이터만으로 보면 현 시점에서 저희가 가장 서스테이너블한 빌딩 솔루션을 개발을 했다 해도 뭐 누가 딴지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제 상업적으로 그걸 이제 유연하게 진입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인제 어떻게 마케팅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건 인제 어떻게 보면 이제 쇼잉하는 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만큼 가볍다." 이 9 짜리 패널들을 넷이서 들고 다닐 정도로 가볍기도 하나 이런 차량에 있는 하중들을 다 견딜 정도로 튼튼하기도 하다. 근데 진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차 올라간 사진을 기억을 해 가지고 저희는 좀 내부적으로 좀 실소를 하는 그런 비디오지만 실제 회사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과 그 리소스를 투입한 건 이런 인증을 따기 위한 거였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그 미드라이스나 하이라이스 빌딩을 빼고 나면은 주택 시장이랄 게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 저희가 집중한 거는 인제 서방 시장 주로 인제 유럽이나 북미 시장을 주로 많이 했는데 사실 맨 윗줄에 있는 IBC라는 것도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라는 건데 이 안에는 인제 스트럭처나 파이어나 하다못해 이제 파스너의 체결 강도가 얼마까지도 다 측정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해도 약 3 년의 시간 동안 한 500,000 불 정도가 투입이 됐죠. 지금도 이걸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인증들을 뭐 하루가 다르게 받고 있고요. 이게 인제 그중에 인제 뭐 ER 리포트라고 해서 인제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빌딩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자재가 이런 ER 리포트가 이슈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표지만 썼지만은 ASTM E119 같은 경우는 인제 뭐랄까 구조 내화 1 시간이에요. 그래서 1 시간 동안 2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약 뭐 800-900 도로 오고 가는 온도에서 견뎌내야 되는데 사실 뭐 복합재료 자체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석고를 같이 병행해서 했던 사례입니다. 그랬고 인제 뭐 저희가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좀 게을러서 영상을 다 찍은 게 많지가 않아 갖고요. 이건 뭐 많은 분들이 보신 영상일 텐데 저희 회사 뒷마당에 있는 인제 일종의 한 12평 정도 되는 소형 주택을 이 패널만으로 그러니까 Composite Structural Insulated Panel 그래서 인제 SIP라는 개념으로 제 목적은 DIY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 그리고 인제 에어타이트 실링을 했을 때 이 집이 그 공기 교체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에너지 컨섬션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했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았어요. 0.23회 정도 나왔으니까 통상적인 패시브 하우스 규격의 한 3배 정도 높은 그 실링 효과가 나왔고요. 예, 잠깐 빠르게 지나가 버렸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많은 부분을 이제 집중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 게 건설 공법에서 이제 외장 마감을 할 때 하지 또는 퍼링이라고 하는 그런 공정을 삭감함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스피드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이제 뭐 고 교수님 계시는 제주도에 이제 우연히 했던 타운하우스 프로젝트인데 이건 뭐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것도 저희 벽체고 다른 주택들은 다 저희 걸로 지었는데 하필이면 이 사진이 이제 나무랑 합쳐진 게 있어 그런데 여기 이제 돌을 직접 그 글루를 통해서 저희 거에 하지 없이 그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본딩을 한 사례이고요. 이건 이제 인장 강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2015년에는 이제 쿠웨이트 사막에 있는 이제 미군 군 기지를 100mm짜리 저희 패널로만 무골조로 시공을 해서 약 100동 정도니까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그게 이제 지어져 가지고 에너지 이피션트 버락의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건 지금 이제 저희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현재까지는 흔히 말하는 골조라는 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패널만으로 연결해서 이제 모노리틱한 그런 구조를 체결해서 가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 흔히 말하는 농막 이상의 거는 이제 골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콜드 폼 스틸, 그러니까 경량 스틸을 구조를 짜고 저희가 빌딩 전체를 인벨로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감재를 도포하는 그런 공정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꽤 큰 평수의 집이고 2층인데도 이제 무골조 형태로 저희 걸로 지어져 있고 이런 집은 한 300여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조치원에 있는 그 공공 건물인데요. 이게 평지붕에 가까운 지붕인데 이 스팬이 3.6m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구조까지 다 돌렸지만 이제 하부 트러스 없이도 180mm로 제 기억합니다. 그 패널만으로 그 지붕의 어떤 풍화중이나 설화중을 견디게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방수나 이런 면들이 일부만 진행해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시공이 돼서 했고요. 사실 이제 여긴 사진을 제가 제시 안 했는데 실제 내측에다가는 다이렉트로 그 약 30톤 정도의 루바를 직결을 체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초부터 저희가 좀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해외 사업도 좀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병원의 모듈들을 직접 완성까지 해서 출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왼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CNC로 커팅된 패널이 무골조로 이제 음압병실이라고 보통 하는 그런 병실을 구축을 했는데 이제 작년 한 5월 정도에는 50동의 음압병실을 한 2주 만에 완성을 해서 싱가포르로 다 수출을 한 사례도 있고요. 이 위에 있는 건 현재 저희 마당에 있는데 이제 중환자실이라고 하는데 사실 병원 중엔 가장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의료 가스라든가 당연히 음압은 체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재화된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뭐 공조 제어라든가 그다음에 문의 여닫침 이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제어가 가능하게 설계가 됐고요. 이건 이제 코롱하고 작년에 10월경에 그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제 한 40일 만에 30병상 정도를 중환자실을 지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주차장에다 할 수밖에 없어서 간단한 기초를 하고 코롱이 양쪽 끝에 있는 건 별도 건물입니다. 기계실이라서 그때 이제 시간 때문에 샌드위치로 갔고요. 가운데 메인 빌딩을 이제 저희 걸로 했는데 보시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된 슬라브입니다. 이제 서스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서스 튜브가 들어가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슬라브 재질인데 아직은 이제 국내 법상으로는 이제 내화 구조가 나오지 않아서 이 건물은 이제 가설 건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인필로 이제 공장에서 제조한 모듈들이 쌓이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는 이제 공장에서 그 벽체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복합 판넬 4mm짜리를 직접 부착을 해서 이제 외장 마감까지 끝낸 상태에서 이 공정 이후를 보시면 벽체를 붙일 때 지금 가설 비계가 전혀 없이 직접 이제 벽체와 지붕이 한 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이제 다 덮어버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측에 이제 공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인피를 해체해서 30병상의 그 병원을 사실 추석을 끼고 했으니까 40일이었으면은 상당히 가파르게 달린 공정이었는데 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에 하나 사례가 있고요. 그 위에도 이제 이게 당시 디테일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제 강 구조를 볼팅 방식으로 체결을 했고
사실 현장 가니까 이제 광구조가 정확하게 피팅이 되지는 않아서 됐는데 이제 이 저희 패널을 접합하는 거는 리벳으로 했는데 이제 오늘은 시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 리벳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이 테스트를 다 통과됐습니다. 이제 부합과 풍합, 그다음에 모든 수밀, 기밀이 다 통과돼서 국내 중고층 모듈을 외벽재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한 2주 조금 됐나 3주쯤 전에 저희가 인천공항에 이제 출국자들이 그 출국 전에 이제 코로나 네거티브 결과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원스톱으로 들려서 여기서 이제 스왑도 하고 바이오랩이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유전자 증폭을 해서 결과까지 바로 그 자리에서 꺼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약 9일 만에 이제 현장에서 끝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복합 그 재료가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이 저희 패널들 그 컴포즈 패널들이 안에 붙어 있고 바로 그 위에 동일한 방식으로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 면 대 면으로 하지 없이 시공이 돼서 완성이 된 사례고요. 아까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이제 비정형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여러 공간의 제약이 또 많이 있고 그랬지만 지붕 요소를 최대한 비정형화해서 그 프리팝화 해가지고 어태치함으로써 대부분의 이제 모듈들이 갖고 있는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단점을 조금 넘어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병원 관련 트랙 리코드가 있고요. 이제 이건 좀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목재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글루램으로 이제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패널인데 하루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바로 위에 그냥 이렇게 인벨로핑 해버리고 나머지 공사를 끝냈던 경험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캐나다나 이런 국가에서 이제 저희 패널 위에다가 BIPV와 같이 CIGS까지는 실지 않고 이제 모노크리스탈을 직접 어태치를 해가지고 패널과 이제 PV가 일체화된 공법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작년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사업 건물을 이건 좀 비정형 창문이 있어서 저희가 큰 그 규모를 도입은 못했는데 같은 공법으로 알루미늄 복합 판넬을 했고 최근에 이제 복합 판넬 외에도 이제 세라믹 타일이라든가 일부 벽돌 여기 보시다시피 이건 이제 아파트 그 옥탑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공장 내에서 이제 모듈을 거의 제작을 하고 옥상 위에 올려놓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풍화중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까다로운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는 그 강구조를 병행해서 구조화시켰고 또 내화 2시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석고를 많이 붙여야 됐던 사례도 있지만은 외장 마감은 그냥 파벽돌 이게 무슨 제가 좀 얇은 벽돌을 직접 현장에서 그 글루를 이용해서 부착을 한 사례고요. 이런 조그마한 단지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지붕만으로 들어가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작년에 용산에 이제 협소주택 4채 정도가 시공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콜드폼 스틸로 바닥이 10평이고 3층짜리 주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장 가보시면은 진입도로가 책상 하나 정도 폭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콜드폼 스틸도 어느 정도 반조립만 해서 가져갔고 저희 패널도 사람들이 손으로 들고 가서 저 먼 곳에서 좀 높은 건 이제 크레인이 붕대가 오는 지역은 이렇게 들어서 연결해서 인벨로핑하고 이 외장 마감은 그 알루미늄 인발된 알루미늄을 직부착해서 하지 없이 역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대회에 내보내기엔 좀 그래가지고 이제 인쇄 자료에는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상당히 큰 규모의 건설사하고 이제 이걸 보통 용어가 플라스틱 거푸집이라고 하고 여러 용어가 있는데 기존의 알폼으로 알려진 그런 이제 거푸집을 저희 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로서 40% 정도의 어떤 경량화 효과가 있었고 또 이건 이제 뒤집어서 쓸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회수율이라고 하는 게 훨씬 커져서 원가율이 많이 떨어진 그런 사례가 돼서 지금은 이제 대단위 단지에 3차 POC로 상당히 큰 물량이 들어가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한 1년 반 정도 계속 타설 이후에 회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쪽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고요. 아주 옛날이지만 이제 에펠탑의 계단도 혹시 가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계단에 이제 위에는 이제 마블이 한 5mm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저희 패널이 15mm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마 서울 시내를 다니시다 보면은 버스 정류장 몇 군데가 많이 바뀐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숭례문이고 그 외에도 이제 홍대나 합정 이런 구역들이 다 이제 상당히 큰 규모의 약간 R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한 토막당 한 15m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이 연약 지반이고 또 이제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제약들이 있어서 이제 경량이면서 또 여기 이제 BIPV 형태로 솔라가 직접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에서 알을 이미 만든 다음에 현장에서는 그냥 양중에서 붙이고 끝내는 형태로 공사들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제 발표 내용입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고동욱 교수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여쭤보세요. 대표님 혹시 단가는 어떻게 되세요?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 기준으로 뭐 콘크리트 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의 단가는 어떤가요? 사실 단가가 저희가 최근에 오히려 내려버렸어요. 내려도 여전히 비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에 있는 단가는 100mm 기준인데 단열재 포함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한 5만 원 중반 정도 스퀘어 미터당. 이것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재료는 복합 재료가 뭐 아무리 해도 스틸이라든가 다른 재료를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집중을 한 게 공법 개발을 해서 토탈 코스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가격밖에 안 보는 일부 전원주택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업체들이 뭐 많이 구매해 가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공하지 않았나 싶은데 기업 입장에서 시장성을 보려면 사실은 이제 한국은 사실 하기가 어려운 곳이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핫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이 한 700만 원 정도 쇼티지가 나고 있고 지을 사람도 없고 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200mm 된다고 2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열재만큼 좀 올라가는 거죠. 제가 이따가 이제 저한테 혹시 질문을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하면 답변 드릴 게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유럽 쪽에서인가 그 플라스틱 건축들이 이제 그쪽 유럽 쪽은 그게 이제 되게 붐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막 일어서는 그런 재료로 활용되는 네. 것 같은데 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사실 이번 나온 게 좀 저희가 네, 2007년에 독일에 이제 자회사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확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로 뭐 광의로는 플라스틱 하우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컴포지트 하우스를 지은 게 저희였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이제 함부르크에 처음 지었고 또 스웨덴이나 그 덴마크 이런 데 수백 채가 지어져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저희가 원료만 주고 현지 친구들이 이제 엔지니어링하고 했지만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제 유럽에서도 사실 정확히 들어가 보면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또 스칸디나비아나 스페인이나 법적 규격이 다 달라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내화 문제가 있는데 이제 FRP로 뭐 총칭을 하자면은 FRP가 어느 소재를 쓰더라도 이제 분자가 열분해가 끝나는 거는 뭐 높아야 400도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평가 온도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플라스틱 하우스라고 하는 건 제 추정이지만은 아마도 일부 요소에 쓰는 거지 이렇게 저희처럼 집 전체 요소를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직은 좀 요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못해서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따 토론 때 다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는 이제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디텐 장님께서 이제 복합 FRP 보강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활용하는 사례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윤현도 교수님께서는 그걸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진혁석 대표님께서 이제 건축에서 이제 보강근은 FRP 보강근은 아니지만은 새로운 소재를 이제 건축에 적용하는 사례들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복합 신소재와 관련해서 이제 설계 기준 현황이라든가 그에 따른 어떤 재정 또는 그 준비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넘어가고요. 복합 구조물의 정의와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 보통 이제 복합 구조라고 하면은 사전적인 의무를 찾아본다면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재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재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단독적인 재료를 쓰일 때보다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더 우수한 결과를 이제 도출했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는 복합 재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복합 재료가 되겠죠. 콘크리트라는 물성과 물질 재료와 그와 상반되는 철근이라는 재료가 이제 같이 쓰이면서 구조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SRC 구조, 강자와 철근 콘크리트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와 같은 구조가 활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구글링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복합 컴포지트 머티리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RC 구조라든가 그런 철과 콘크리트가 함께 사용이 되는 구조를 복합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게 돼 지난번 저도 기사에 봤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도 탄소 제로를 뭐 향해 뭐 몇 년 계획 2025인가 뭐 그 계획이 있고 그런데 2050년까지인가 말이죠. 그 계획 수립하고 하면서 이게 현실성이 있냐 없냐 이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의 한 35% 정도가 건설 산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상당수가 이제 강제와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탄소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탄소 제로 쪽으로 간다면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줄이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사용이 그런 접근법에서 사용이 된 것들 중에 하나가 FR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 재료 이외의 다른 재료를 사용한 건축 재료로서 FRP가 되는데요. FRP는 이제 파이버 레인포스 폴리머라고 해서 FRP하고 콘크리트 사용된다든가 FRP에 RC가 포함된다든가 FRP에 SRC 구조가 포함된다는 이건 보통 교량에서 상판과 하부 이제 거드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시키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까 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FRP는 아니지만 또 다른 건축 재료가 미래의 건축 재료가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재료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FRP 보강근을 보게 되면은 FRP 파이버 레인포스 폴리머이기 때문에 파이버가 한쪽에 있고요. 한쪽에 매트릭스 폴리머가 이렇게 있는 게 FRP 구조가 되는 겁니다. 파이버는 이제 강도와 강성을 위주로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재료로는 글래스나 바잘트, 카본, 아라미드 같은 게 활용이 되고요. 이 폴리머 쪽으로는 이제 역할은 이제 파이버를 보호하고 하중, 측면을 전달되는 하중도로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폴리에스테라든가 에폭시, 비닐에스테르, 우레탄 같은 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이제 보강근은 이와 같은 이것들의 조합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글래스하고 비닐에스테르, 글래스하고 폴리우레탄, 바잘트하고 에폭시, 카본하고 비닐에스테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보통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 단면 형태를 본다면은 속이 꽉 찬 형태도 있고 아니면 반지 모양으로 가운데가 빈 형태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일반 철, 이형 철근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겉에다가 이제 리브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규석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나선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규석 코팅을 하는 경우 나선 포장과 규석 코팅을 함께 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철근과 거의 동일하게끔 이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점과 단점들을 보게 된다면 아까 이제 이태현 차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단 뭐 강도는 굉장히 강합니다. 강도는 강하지만은 뭐가 문제냐면은 항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철근이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는 아주 상반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점은 또 부식이 없습니다. 부식이 없어서 이게 또 다른 이제 아주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단점으로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 직구 방향으로 가해진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자성이 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성적인 부분을 이제 부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뒤에 보면 절연체 해도 되는데 전기가 통하는 것에서 이제 전기를 억제해야 되는 부분의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이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이제 강한 이제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취약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플라스틱 소재다 보니까 이제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로 되어 있을 때는 뭐 어떤 내구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게 또 다른 단점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강제와의 차이점을 본다면은 이방성 물질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는 강하지만 그 다른 쪽 방향으로는 이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않습니다. 섬유 방향으로 이제 굉장히 고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방성 특성 전단 강도라든가 장부작용 그러니까 전단 구조체로서 활용이 될 때 역할을 기여하겠지만 그런 장부작용
그리고 부착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이제 내린 단점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실험적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복 강도가 없고 파괴시까지 선형탄성 거동을 한다는 게 또 다른 일반 철근과의 차이점인데요. 여기로 인해서 이제 연성이 구조체로 만들게 되면 이제 휨 거동하면 연성을 거동해야 되는데 연성 거동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취약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강구조, 그러니까 어떤 최대 강도가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 어떤 그 강도가 유지가 되는 영역이 없다 보니까 설계 절차 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태현 차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철근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일드 스티링이 이렇게 되고 그에 따른 GFRP라든가 보면 모든 이제 FRP 보강근들이 재료와는 상관이 없이 이와 같이 탄성 거동을 하고 있는 게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 같은 경우에 나타나지 않고요. 강도는 그 대신 일반 강제는 483에서 600, 400, 500, 700 정도인데 600, 어떤 3,9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신 또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탄성 개수가 이제 철근보다 이제 낮다라는 게 이제 또 다른 어떤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또 달리 그 선탄성 개수, 온도에 따른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이 선탄성 개수, 철근의 선탄성 개수와 철근과 콘크리트 두 개 계속 같아가지고 온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서로 응력에 대한 상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탄성 개수가 달라진다는 게 이제 또 다른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휨 거동한 거, 휨 실험했던 이제 자료들 한번 살펴보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도가 콘크리트 강도가 이제 낮은 강도, 높은 강도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보면 이제 일반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였다고 해서 구조체의 강도가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죠? 거의 똑같이 되는데, 이 FRP 보강근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 강도가 확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거. 콘크리트 강도가 그 진행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철근의 단면적, 우리가 힘 설계를 할 때 단면적을 똑같이 맞출 거냐, 아니면 단면적 곱하기 이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하중을 맞출 거냐, 하중을 또 토탈 하중을 맞출 거냐, 단면적을 맞출 거냐 보게 되면은 단면적을 맞출 경우에는 이렇게 이 일반 철근 콘크리트 빔보다 이제 쭉 올라가게 되지만은 단순히 우리가 응력, 하중만 맞출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예측한 강도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철근 콘크리트라는 거와는 이제 분명히 다른 어떤 메커니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이런 FRP 보강근과 관련된 기준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추간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ACI 4401R인데, ACI 4401위원회가 FRP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추간했던 FRP 보강근 설계 기준 자체도 이걸 거의 인용을 해서 제작이 된 상태고요. 일본과 유럽에서 마찬가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강근에 관련된 시방서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실험 기준, FRP 제로를 실험하기 위한 기준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FRP를 이용해서 텐도를 만들었을 경우, FRP 강성이 됐을 경우에 그건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ACI 440위원회에서 꾸준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내부 외부 FRP 보강 내구성 평가를 위한 가속 조건을 위한 프로토콜 지침도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FRP가 여러 가지가 있다,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CFRP와 GFRP 시방서도 이제 따로 이제 발간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공 도로교
아직도 이제 디자인 가이드도에서 따로 별도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게 2018년 개정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재료라든가 시방서를 다 포함하고 있고 교량에 대한 거는 이제 이걸 보면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각 지호라든가 현장 대응 매뉴얼에서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도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대량으로 이제 철근이 소모되고 반복적으로 소모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이제 80709에서 이제 기준이 개정이 되고 있고요. 캐나다 고속도로 이제 교량 그런 디자인 코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내구성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따지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는 활동들 자체가 지금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IBC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에 이제 반영이 되기 위한 이제 작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ACI 440 커뮤니티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이제 백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AC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 구축하게 되면 AC 시리즈가 쭉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게 되면 여기서는 각각 이것들을 기준들을 반영을 해서 이거를 말하자면 공지를 하는 겁니다. 공지를 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 재료를 바탕으로 토론이 되고 여기서 억셉트가 되게 되면은 IBC라든가 IRC 이 뒤에 채택이 정식 기준으로 채택이 되는데 뭐 그쪽이 미국에서 나오는 말로는 아마 2025년인가 그때쯤 25년 정도에서는 아마 채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연구가 수행이 되긴 되었었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의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양이 좀 작죠. 이게. 그래서 예전에 콘크리트 학회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런 과제를 수행해서 보고서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FRP 보강 구조석의 지침은 이제 아까 ACI 440 그 기준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그냥 이 앞에 내용들 이제 결론 제언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탄소 규제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FRP 보관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캐나다 등지에서는 이제 그에 따른 다양한 이제 보고서와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마 윤현덕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 그 국토부 과제가 수행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런 연구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생산, 시공, 설계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기술 발전은 다양한 건축 재료들, 아까 진 대표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제까지 알고 있는 콘크리트라는 철 이외의 또 다른 이제 재료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제 어떤 학회라든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액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진 대표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판넬을 그대로 이제 공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성능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골조를 반드시 만들고 그 겉에 활용을 하는 그런 이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제 저는 이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요. 바로 이제 토론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프라인이었으면 이제 이 청중분들께 이제 토론 질문도 드리고 그러겠지만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추려서 각 발표자분들께 각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현 시장님. 네. 예. 저기 FRP를 현장에 적용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 하는 과정에서 뭐 가장 어려운 점 이를테면 뭐 현장에서의 거부감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걸 써야 된다고 하면은 뭐 위에서는 뭐 그냥 쓰던 대로 하자라 한다라든가 뭐 그런 애로점들이 어떤 게 가장 애로점이 있으셨는지. 일단은 많이 쓰진 않고요. 이제 시작인데요. 제가 이거 우연찮게 그 에피소드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제 화공 이제 유리 섬유를 제작하시는 분하고 우연찮게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쪽 전자나 이런 전자, 전기 하여튼 뭐 요런 쪽 분들은 뭐 새로운 거 없냐고 자꾸 말씀을 하신대요. 기계나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로운 거 얘기하는데 특히 근데 이제 토목, 건축, 이쪽 건설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거 어디 해봤어? 어디 해본 거 있냐? 그러니까 어떤 뭐 새로운 거를 하기 위한 거에 사실 그렇게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종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냥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냥 이게 어차피 저희는 이게 공공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핸드폰을 하나 뭐 핸드폰 하나 잘못되면 이거 그냥 리콜 해가지고 하면은 사실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하고 그런 게 다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희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답변은 드렸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문화 자체가 어떤 그런 그렇게 크게 변화하는 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있고요. 일단 정책 결정하시는 쪽에서 일단은 그냥 그런 적이 있고 일단 또 설계하시는 분들도 일단 익숙하지 않은 것에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저는 이제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거를 저희가 시험 시공을 했는데 시험 시공을 한 현장에서 그 이제 근로자들 거기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사실은 얘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자기네가 막상 인제 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불편했던 점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제 고런 거는 쪼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제 근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얘는 사실은 좀 약간 프리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같이 좀 연계가 돼서 어떤 그런 재료로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이상입니다. 예. 뭐 저도 늘 느낀 거지만은 아무래도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애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민현도 교수님, 예, 예, FRP 지금 토목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저 보기엔 교량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철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건축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가 혹시 활용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가 활용이 가장 처음 한다면 쉬울까요? 일단은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요즘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모듈러라든지 PC, 그러니까 OSC 쪽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패널 OSC 구조에서 벽식 구조 같은 경우 패널 같은 경우에 이제 보강근으로 활용성이 조금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은 그 비정형 건물을 할 때 이제 일단은 형태를 그 사실은 이제 거의 비정형 건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철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외피를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콘크리트를 써서 비정형 구조물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철근 보강근이라든지 그 부분은 유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FRP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유연성도 좋고 그다음에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롤 형태로 제조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사실 현재는 이제 건축 분야에서는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토목에 비해서는 없는 실정이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보강 뭐 내화력 증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사용을 하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그 개발이 되면 충분히 실현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FRP 바보다는 메시 같은 경우는 좀 특히 또 그럴 것 같아요. 이 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FRP 바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니까 이 그리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주거용 건물은 벽식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활용성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높지 않을까. 이제 대신 아까 이제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연성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그게 건물에 적용이 됐을 때 전반적으로 뭐 내진 설계에서 R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또 검토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검증이 되긴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저 내구성 문제라든지 또 그 건설 분야에서의 어떤 노임 그 인부들 그 인력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 그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진 대표님, 네. 이 새로운 이제 거의 보통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이 재료, 새로운 걸 말하자면 개발하신 거나 마찬가지신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실제 적용하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겪었던 뭐 가장 큰 어려움이나 아니면 뭐좀 곤란한 일. 그러니까 외국은 이제 되게 이제 오픈 데이터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보니까는 뭐 우리나라는 뭐 구조체가 들어가야 된다, 구조체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좀 그런 과정에서 어려웠던 사례라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한 말씀 사실 해주시죠.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성이 있지 않으면 기업이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리소스를 투입할 거냐, 여기서 뺄 거냐라는 건데. 이제 코로나라는 환경이 생기니까 저희도 한국에 좀 집중을 지난 한 2년 정도 해본 거지. 사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다른 나라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면이 좀 있었다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동시에 또 2025년부터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 또 의무화가 민간 쪽에서도 시작이 되다 보니 이제 대형 건설사들 측에서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외단열에 대한 어떤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개발에 참여할 때 하게 될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국내도 생각보다 빠르게 여러 사이트에 접목을 하는 것도 있는데 좀 복합 재료라는 키워드를 두고 또 한국의 건설 시장이라는 키워드 두 개를 놓고 볼 때 저는 사실은 비관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제가 뭐 전 세계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한민국의 내화 규격이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2위하고는 엄청난 차이로.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규격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그 최근에 이제 12월 23일부터인가 이제 강제화되는 그 중고층 건물의 내화 규격 준불연 이상의 등급을 만드는 거를 보면은 단순히 어떻게든 그 기한을 한 사람은 샌드위치 판넬을 없애겠다라는 목적 하나로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죠. 동시에 지금 그 열 관유율로 표시되는 이제 에너지 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 가이드라인 그대로 따라가면 할 수 있는 건 이제 무기계 단열재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무기계는 또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영국의 BS8414 같은 실물 화재 평가가 국내도 이제 엔드 조건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건설비를 떠나서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 몇 개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위드웍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정형으로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던 이제 그런 김성진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도 하지만 사실 비정형을 FRP로 건물의 외곽에 표현한 사례는 해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중동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한국은 제가 단어 나간데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조에서는 어떤 기술을 들고 와도 그냥 제로입니다,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도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상가단지, 뭐 이제 어떤 근생 건물들을 개발하는데 준불연은 필요하죠. 그건 맞출 수는 있어요, 어찌어찌해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마침 이제 골조 가격이나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저희 패널 같은 거를 댔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하지 작업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팬을 넓게 가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그게 다 원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제 어찌 같이 일하게 되는 구조기술사들에게 구조 보고서를 요청을 하면은 저희 재료는 단열재로 인식해서 0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지가 빡빡하게 차들어간 상태에서 오면은 이걸 적용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해외가 무조건 문을 다 열어주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것도 많지만 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불만같이 표현을 하자면 적어도 안 되는 건 논리라도 만들고 업체가 준비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엔지니어링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규제들이 있어요. 그걸 뭐 저희가 바꾸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 이거 하느니 그냥 해외 하겠다.' 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려움이 없는 산업이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솔직한 제 속내는 빌딩을 하는 한은 한국 시장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여전히 자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지금 제가 오늘 발표는 안 나왔는데 일본하고는 지금 뭐 가지도 못하지만 토목용으로
그 지진에 유실된 도로들을 위에다 이제 보강 상판이죠. 그걸 하는 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수치화가 된 요구사항이 딱 오니까 저희도 그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정도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시장에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기업가로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 길지 않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 복합 신소재가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맞아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진을 해봤습니다. 회장님께서 한번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주 밀도 있게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복합 신소재라고 하는 어떤 FRP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상용화된 것이 그렇게 오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항공 쪽이나 조선 쪽이나 이 응력적으로 대단히 어떤 그 고내구성이 필요한 영역 쪽의 개발에서 이 건축, 토목 건축, 건축의 어떤 일반화되는 과정을 갖고 있고요. 제가 신소재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만나서의 어떤 그 논의하는 과정에 이게 복합 소재가 등장하기 시작한 한 30년 즈음에 너무나 획기적이고 대단한 어떤 재료인지라 이 건설 시장에서의 어떤 구조재 마감재로서의 자리 잡음 자체는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될 것이라고 어떤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여러 가지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도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 꺼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진양석 대표 얘기하셨던 내화 관련된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오래 관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최근에 여러 가지 물류센터 어떤 사고에 의해서 생긴 마감재 어떤 그 강화라고 하는 측면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치러야 될 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어떤 그 치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뭔가 선진국 진입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하는 어떤 느낌을 갖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정상화될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법 제도라고 하는 것이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들이 당연히 있는지라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어떤 신소재, 복합 소재라고 하는 것 자체 어떤 시작과 미래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어떤 열려 있다 생각되고 활성화되는 것 자체는 지금 선진화되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들 또는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건설 환경의 어떤 조건 자체 강화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중요한 어떤 아이템이라고 회장이 저로서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논의에서 어떤 단편적으로 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어떤 좀 가볍게 이렇게 꺼내긴 했지만 우리 발표하신 어떤 우리 이 강연자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학생들 또는 실무자들이 오랜 기간 어떤 안고 가야 될 어떤 숙제고 이 숙제라는 건 문제라고 하는 건 늘 어떤 풀려질 거라고 어떤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실상은 태풍이 올라와서요. 제주도에 우리 오늘 진행을 맡아준 어떤 고동훈 교수가 제주도를 가내 못 가내 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서 또 멀리서 어떤 플로리다의 어떤 그 우리 진 대표님 포함해서 자가격리까지 하는 우리 이태현 차장, 윤한도 교수도 멀리 이 멋진 어떤 강연 어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 건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복합학회가 이 안고 가고 있는 어떤 과제 또는 미래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건축학회 이 강연장에서 함께 어떤 나누게 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강구성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 세미나를 보시고서 이 구조재로서 또는 마감재로서 여러 가지 어떤 복합 소재 어떤 가능성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한국복합신소재 구조학회 연락해 주시고 또 요청해 주시면 기꺼이 성심성의껏
관련 전문가들과의 어떤 연결을 시켜드리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어떤 답변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참여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본 세미나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